첫 번째 신근정 우리 로컬 에너지 랩의 대표님을 처음으로 모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생산, 도시에서 생산 문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현석 에너지 정행동 위원님 모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 순서로는 우리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 혹은 마을다살림 대표님이시죠. 김소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세 분을 먼저 이야기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건물 얘기하는 거 이상하죠. 건물 담당자, 건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건물에 대한 원칙적인, 기술적인 이야기?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진짜로 되게 문제인식? 언론적인 이야기, 하나만한 이야기 같은? 약간, 네, 하나만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7시 8분이니까 시간 제한을 잘 지켜야겠어요. 말씀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도시 건물의 소비를 줄여라 라는 주제로 제가 이제 15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도시 건물의 소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 인식은 서울시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도시가 어떻게 에너지를 쓰고 생산하는가 해서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현재 에너지가 90%인데 그중에 건물이 6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0% 중에. 그러니까 건물 에너지 소비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큰 고민이죠. 서울의 전기 소비의 현황을 보면 이건 2012년 자료입니다만 지금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강남구, 영등포구, 송파구, 서초구, 중구 중심으로 에너지 소비가 많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곳의 가장 큰 특징은 상업용 건물, 대규모 다소비 건물이 많다는 뜻이죠. 그 외에 강서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같은 곳들은 주거용 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지역을 살펴보면 여기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리 서울시에서 한 4번째, 5번째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자치구의 에너지 소비량, 전력 소비량을 보면 그 중에 실제 주거용 건물이 33%가 되고 58%가 일반 상업용 건물입니다. 제2롯데월드나 뭐 아니면은 근처에 여튼 뭐 그런데 장지동인가? 네, 하여튼 그런 곳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이런 것들이 다 송파구의 전력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한 4천여 개 건물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송파구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잠깐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4천여 개의 송파구의 건물이 있고 그 건물의 다소비 건물들을 어떻게 좀 에너지 소비를 줄일 것인가가 송파구에 대해서도 되게 큰 고민이더라고요. 서울시가 제가 이제 건물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게 된 건 이런 것들 때문이었는데요. 2011년에 이제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2012년부터 서울시가 이제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그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진행을 했고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하고 나서 10년 동안 시민사회가 에너지 산림도시에 걸쳐서 이제 10년에 걸쳐서 굉장히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참여한 시민이 한 300만 명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에코마리지 가입도 그렇고 뭐 에너지 다소비 건물들에 대한 융자 사업들도 있었고 뭐 그린 리모델링부터 뭐 여러 가지 원전 하나 줄이기에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을 했고 1년에 20억 원이 넘는 돈으로 시민 캠페인들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부분의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었어요. 2005년을 기준연도로 놓고 봤을 때 14%의 에너지 소비가 가정 부분에서 줄어들었는데 상업 건물에서 17%가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서울의 약속을 점검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시민위원회? 뭐 어쨌든 그런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 데이터를 보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상업 건물이 17%가 증가하고 공공건물 9%가 증가했다. 이걸 보면서 아니 그러면 가정 부분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실제로 상업 건물이 에너지 소비량이 훨씬 더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옛날에는 비슷했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근데 서울시는 이제 다시 세웠습니다. 원래 2025년까지 40%를 감축하기로 했던 것을 이제 2030년까지로 기간을 좀 더 늘리면서 그동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약간 그 대책을 세우고 새로운 목표들을 수립했어요. 네, 이렇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동안에 2017년까지 5.6% 원래 목표로 따지자면 한 25% 정도는 됐었어야 되는 것을 5.6%밖에 감축을 못한 걸 과연
과연 지금이랑 그때랑 뭐가 다르길래 40% 감축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게 됐고요. 그랬을 때에 이제 도시에서의 에너지의 자립 조건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이 제로여야지만 그것도 2030년까지 거의 제로를 만들어야지 그게 가능성이 보여야 사실 이후에 실제로 탄소 중립에 대한 가능성이 보이게 될 텐데요. 서울시가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만들었던 자료는 이렇습니다. 에너지 성능이 떨어지는 30년 이상 노후 건물이 44%가 해당되는데 얘네를 다 리모델링 하겠다. 그런데 건물의 부분이 온실가스 배출의 68%를 차지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물 연면적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온실가스 발생도 증가가 예상된다. 20% 가까이 이제 연면적이 증가한 거죠. 2005년 대비해서 2017년까지. 그러면서 이제 노후 건물에 대한 공공 리모델링을 하고 제로 에너지 건물을 신축할 때 의무화를 만들고 상업 건물에 대한 이제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에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우선 도입하겠다. 그리고 효율 등급을 인증을 의무화해서 에너지 성능이 낮은 건물의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정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이제 공공건물 1000제곱미터 이상 신축할 때 제로에너지 건물로 의무화를 하게 될 거고 이게 면적이 확대될 거고 서울시는 정부의 발표보다 더 많은 부분에서 이것들을 내용들을 더 확장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제로에너지 건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아는 단어에서 들리는 뉘앙스랑 다르게 제로에너지 건물은 에너지 자립률 100%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0% 이상이기만 하면 제로에너지 빌딩의 인증을 받을 수가 있죠. 서울시가 에너지 고효율 도시를 만들면서 건물마다 에너지 인증을 받게 하고 그걸 부동산 거래에 반영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패했고요. 사실 그런 정책을 만들지 못했고 그리고 부동산 거래에 첨가하는 것도 사실 후퇴했습니다. 그런 정책들을 국토부가 내놨던 것도 후퇴했죠. 이렇게 에너지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향상한다든지 그다음에 도시 계획 단계부터 에너지를 고려한다든지 그다음에 뭔가 에너지 효율의 건물 가격으로 반영해서 시장 원리를 도입한다든지 하는 거 하나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도시계획 단계 제가 온실가스 감축 옴부즈만 제도로 참여해서 각각의 건축본부, 주택본부를 만났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 건설하는 강남구 균형개발이나 마곡단지 그다음에 이제 위례신도시 고덕강일 신도시를 주관하는 그 부처에서 면담을 진행했었는데 본부장이랑 새로 들어오는 지역들이 이렇게 대규모 개발들이 진행되면 그게 이후에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대한 감안을 하고 나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 배출량 대비해서 감축 계획을 세우는 거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새로 개발되는 지역을 거기에 플러스 요인으로 넣어서 숫자를 계산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의 연면적이 계속 늘어나는 결과는 당연했던 거였죠. 서울의 이것도 보면 지역에너지 계획을 보면 근데 이제 건물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제5차 지역에너지 계획안에 2018년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000평방미터 이하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전체 건물 부분 소비 26% 차지한다. 서울에는 60만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1,000평방미터 이하가 26%를 차지한다고 하니까 되게 많은 것 같죠. 그래서 정책은 1,000평방미터 이하의 가정 건물과 동네에 있는 소규모 건물들의 뭔가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2018년 다소비 이제 건물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보도 자료를 보면 59만 5,500동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99.9%에 해당되는 건물이 72%를 차지하는 거고 470여 동이라고 하는 일부의 건물이 28%의 에너지 소비량을 차지합니다. 그중에 제가 이거를 건물을 회사별로 바꿔봤어요. 하나하나의 건물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오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라 KT, LG, 롯데, 서울대, 삼성 같은 곳에서 서너 개씩, 네다섯 개씩 다 다소비 건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회사 부분으로 묶어봤더니 20개 회사가 회사별로 평균 다소비 건물로 보유하고 있고 전체 다소비 건물의 한 절반 가까이는 이 20개 회사가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다소비 건물이 아닌 일반 사업장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만 100만 TOE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0개의 건물 그리고 그 20개 회사만 제대로 자기들이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조금씩 LED 바꾸거나 이제 뭔가 보일러 바꾸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서 플러스 에너지 건물이 된다고 하면 서울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 수백만 가구, 한 100만 가구 가까운은 아니겠고 서울에 지금 60만 동의 건물이 있는데 그중에 10만 동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아마 같은 효과가 400동에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처음에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이 시작되고 이후에 얼마 안 돼서부터 한 2016년, 15년부터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 1등부터 계속 순위를 매겨가면서 꾸준히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 여기에 사회의 관심을 촉구하고 있지만 거의 반응이 없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은 꾸준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숫자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보고 찝어서 욕하기 이런 걸로 좀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들도 있었지만 사실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하게 되면 영국은 에너지 진단을 다 받아야지만 건물의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영국에 가서 보고 왔었는데 이것도 물론 상업 건물에까지 해당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부동산 거래에 에너지의 효율 등급을 이제 반영시킨다는 건 이런 진단서를 의무 발급하게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에너지 효율 등급이 아주 낮은 저효율 건물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에 제한을 두게 하겠다는 의미였는데요. 실제로 서울시가 발표했던 보도자료를 보면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연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은 2등급 정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1, 3 플러스 등급부터 7등급까지 에너지 건물 효율 등급이 있고 2등급이라고 하면 1, 3 플러스 등급부터 따지면 중간 정도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사실 아주 저효율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효율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다고 고효율도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에너지 다소비 건물들 그다음에 건물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일을 그대로 충분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건물 관리자들 만나면 더 이상 줄일 게 없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술적인 조언들은 당연히 건축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고민들은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짓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계속해서 저희 집 근처에도 지금 아파트 단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기 위해서 공사 중인데요. 계속해서 주거 복지, 주거 대책, 그리고 이제 상업적인 어떤 경제적인 이런 요인들 때문에 계속해서 건물을 새로 짓고 있고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셨지만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도 강남북 균형 개발이라고 해서 강북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강남처럼 강북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개발 계획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용산이나 여의도 쪽에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렸던 것도 그런 대규모 개발 계획의 발표 때문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연면적은 당연히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은 신축 건물에 대한 규제 때문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로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좋아졌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온실가스 감축이 되는 건 아닌 거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재건축, 재개발, 균형 발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건물 부분에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늘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면적 자체가 늘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 더 짓지 말아야 되고 이건 시민들의 부동산 욕망을 그대로 건드려서 절대 완전히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 것인데 이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멸실되는 면적만큼만 지어져야 되는데 용적률을 더 주면 안 되는 거고요. 기존 건물을 빠르게 대규모로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될 때 여기에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기술적인 것을 어떻게 기술을 더 늘릴 것인가 30층, 40층 우리나라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층 이상 건물을 제로에너지 건물로 리모델링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외벽에 외단열을 하는 것도 10층 넘어가면 못해요. 지금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들을 어떻게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할 것인가 저는 그런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다소비 건물에 대한 무조건 이제 제로 에너지 등급을 맞는 것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에너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시민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까 저는 고민을 해보면 실제로 이제 에너지를 줄이자, 단열벽제를 붙이자, 우리 집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내가 자주 가는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을 우리가 동의하게 만들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참여하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규제하고 시설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바꾸는 것에 동의해야 하고 도시계획과 기반시설을 재구축하는 것에 동의하게 만들어야 되고 이랬을 때에 그 동의를 어떻게 우리가 동의했다고 시민들이 동의했다고 우리가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 방법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텀블러를 갖고 다니는 불편함이 아니라 서울시의 건물에는 더 이상 신축하지 않는다. 서울의 건물은 지금 있는 걸 최대한 오래 쓰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우리가 어떻게 감수할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우리 동네에도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정치적으로 동의하게 만들고 공론장을 만들지, 저는 이런 식의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지금 닥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전망이 아니라 과거 소비량을 대안으로 만들고 다소비 건물, 다소비 기업, 다소비 업종을 대상으로 한 계획이 먼저 발표가 돼야 되고 시민 참여가 아니라요. 실행에 필요한 이해관계자와 사전 합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획들이 좀 발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시민 동의, 시민 캠페인의 대상, 그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불편함에 대한 재정의라는 게 되게 많이 공감이 가네요. 아마 건물뿐만이 아니라 전환의 과정에서 되게 다 적용이 돼야 되는 분야일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길게 하면 시간은 더 길어지니까요. 다음으로 바로 마이크를 넘길게요. 화면 공유를 종료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연사는 에너지 정의행동의 이현석 위원님이시거든요. 예, 반갑습니다. 이 늦은 밤에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주제를 도시에서 가능한 에너지 생산이라고 주셔가지고 이게 사실 계속 전기나 이쪽에 관련한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도시에서 전기나 에너지를 생산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몇 가지 좋은 사례들도 있고, 앞서서 잠깐 얘기 나왔었습니다만은 제로 에너지 건물, 빌딩에 대한 얘기들이 최근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핵심 포인트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자, 도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6대 광역도시 플러스 뭐 세종 정도를 이제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전국의 이제 전력 수요를 한번 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겁니다. 전국에서 제일 많이 전기를 쓰는 광역은요, 경기도입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주거용이고 노란색으로 된 게 업무용인데 경기도만 뿔쑥 초록색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경기도는 당연히 산업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서울 사람들이 전기를 제일 많이 쓴다라고 하는, 보통 그냥 마치 관용어처럼 얘기하는데 다 사실이 아닙니다. 서울 사람이 안 쓰고 경기도가 더 많이 쓰고 있고요. 2배 이상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그래도 뭐 다 서울, 경기, 다 인천까지 엮어도 되는 거고요. 서울은 보시다시피 전형적인 이제 도시형 전력 수요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집에서 쓰는 것보다 당연히 업무용으로 쓰는 양이 더 많고요. 산업용 도 시설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얼마 되지 않죠. 그 외에 이제 광역도시를 한번 보실게요. 보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울산, 여기는 이제 전형적인 산업도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전력 수요 중에 대부분을 산업용이 쓰고 있고요. 충남 역시 마찬가지고요. 인천은 한 반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천은 반 정도가 산업용 쓰고 있고 나머지 부분이 기타 등등등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전체 수요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전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결국 충당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를 한번 보시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일단 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기도 좋고, 그리고 가장 뭐 또 관심도 많으실 것 같아서요. 일단은 서울의 전력 자금률을 최근 한 10년간 그래프 숫자를 빼봤습니다. 그간 서울이 원전 하나 줄이기를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 판매량이 최근 몇 년 동안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뭐 이러긴 했는데 거의 10년간 거의 안 늘었어요. 뭐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대신 전력 자금률이 보면은 3%, 4% 갔다가 1% 뚝 떨어졌다가 작년도에 3.9% 늘게 됐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혹시 여의도 앞에 가보시면은 큰 당인리 화력발전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원래 2013년도까지 계속 운영하고 있다가 새로 짓는다고 다 부수고 새로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거에 따라서 전력 자금률이 한 2% 이상
들쑥날쑥 한 거의 3% 가까이 들쑥날쑥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사실상 발전 시설이 거의 없고요.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있더라도 굉장히 작은 애들 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따라서 이런 서울에서 뭐 어쨌든 양은 적지만 서울 같은 경우 전체 전력 쓰는 양의 한 4% 정도를 현재 전력을 자급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서울에는 발전소가 어느 정도나 있느냐? 이게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 통계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별로 분류를 쫙 해보면 나와요. 봤더니 서울에는 전력거래소에 등록돼 있는, 그러니까 이 전력거래소에 등록됐다는 건 뭐냐면은 전기를 사고 파는 그 전력 시장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설치되어 있는 미니 태양광 이런 건 다 여기에는 통계로 안 잡히는 거죠. 그냥 내가 혼자 쓰는 자가용 이런 것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기를 파는 애들을 모아보면은 457기의 발전소가 서울에 있고요. 다 합쳐보면은 945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1기가 약간 안 됩니다. 1기가만 돼도 굉장히 큰 건데요. 1기가 정도, 우리 1000메가와트 정도면은 핵발전소 1기 정도의 양입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전체 중에 대부분은 가스 복합 화력, 아까 말씀드렸던 당인리에 있는 서울 복합 화력이 발전기가 4개 있습니다. 그게 전체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고요. 개수로는 태양광이 제일 많습니다. 437기 합쳐서 약 40메가 정도 있고요. 평균 내봤더니 0.09메가와트, 그러니까 아주 사이즈로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예, 그렇고 제일 큰 놈 봤더니 한 개가 3메가짜리가 있더라고요. 그 외에는 종류가 저도 다 씹어보면서 이렇게 많았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연료전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수소 경제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시명 발전소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노원구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 강동에도 하나 있고요. 뭐 이래가지고 천연가스를 막바로 들어와가지고 그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수소를 만든 다음에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 시설이 5개 있습니다. 합쳐서 약 67메가 정도 있고요. 수력발전소가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0.3메가짜리 수력발전소가 3개나 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노량진 그 배수지에 물을 흘러가는데 소수력 발전기 설치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연료를 이용한 게 2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가스를 이용한 열병합 발전소, 그리고 소각하는 발전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는 현재 기술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울에서 운영되는 발전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규모는 뭐 지금도 이미 충분히 가능한 거고, 앞으로 말씀드린 거는 이거보다는 좀 더 규모 있게 내지는 좀 새로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것들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요거를 좀 아시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낯서실 수 있어서 대충 우리가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면적이 필요한지를 그동안 논란이 있으면서 산업부에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1기가와트 설치 용량비 기준으로 해서 핵발전소 1기 정도의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려면 13.2 평방 킬로미터,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3.6km 되는 네모난 면적 땅 정도면은 핵발전소 1기 정도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큰 거죠. 서울 면적이 생각해보면 서울이 시청에서 저기 도봉산 끝까지 하면 1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면적인 거고요. 그렇게는 못할 거고, 아까 서울에서 제일 큰 태양광 발전소가 저기 3메가와트라 그랬는데요. 1메가와트면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면 대략 한 110m 정도 되는 면적이면은 태양광 1메가와트 정도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졌어요. 이건 땅값 빼고 실제로 건설하는 비용으로 전기신문이나 또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계산해 놓은 거 보면은 1메가 설치하는데 한 12억 정도. 13억 정도. 여기 뭐 이거는 어느 게 어떻게 설치하느냐, 어떤 패널을 쓰느냐에 따라 좀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대충 이런 정도 비용이 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태양광 발전소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이 받고 있을 텐데, 사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위에 있는 이 고속도로 인근에 못 쓰는 땅 여기 하는 거 주차장의 태양광 이런 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거 말고 이건 다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새로운 좀 요즘
좀 주목해서 제가 보고 있는 것들 몇 개 나중에 뒤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알고 가실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 판넬은요, 지붕에 설치하려면은 지붕에 원래 최종적인 마감재가 있고 그 위에다 태양광 판넬을 얹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지붕 따로 있고 판넬 얹는 이런 형태였는데 최근 들어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인기가 많은 테슬라 모터스에서 이 태양광 판넬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건물 위에 보시면 까맣게 이렇게 지붕이 되어 있는 이게 다 태양광 판넬이거든요. 근데 얘가 태양광 판넬이면서 지붕이기도 한. 그러니까 조금 더 튼튼해야겠죠. 이게 뭐 위에서 우박이 떨어진다거나 돌이 떨어진다거나 이러더라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을 만한 이런 이제 그 태양광 판넬들이 나오고 있고 이게 사실 도심에서는 앞으로 많이 쓰일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런 그 일체형 태양광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미국에서 테슬라가 만든 거고요. 국내에서 이 동부 간선도로 아마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노원구 위에 쪽에 올라가는 쪽에 있죠. 동부 간선도로에 원래 방음벽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 방음벽의 유리 대신 아까 말씀드렸던 일체형 태양광을 위에다 씌운 거죠. 그래서 대충 면적으로는 약 900kW, 그러니까 한 1메가 약간 안 되는 양 정도를 씌웠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판넬보다는 조금 건설 비용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1메가 정도 하는데 43억 정도 비용이 좀 들어갔고 서울시에서 이제 도로 위에다 설치를 한 거니까 그 도로 위에 설치하는 부지의 사용료를 이제 계속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사업자가 들어가서 이제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이제 오픈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도심에서 안 쓰는 그 빈 땅, 짜투리 땅,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설인 거죠. 왜냐하면 이런 동부 간선도로 인근에는 소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이런 태양광들을 설치하는 이런 논의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다음으로 제가 좀 본 거는 뭐 여기 들어와 계신 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이 철로 옆에 태양광을 또 설치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게 철로 옆은 원래대로 하면은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철로 인근에 돌이 튄다거나 또는 이 철로가 굉장히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막바로 설치하는 게 쉬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여기는 이제 어쨌든 철도 공단에서도 안전 진단을 하고 철로 옆에 요 오른쪽 보시면은 빈 이제 짜투리 땅에다가 쭉 선을 이어서 이렇게 철로변으로 이렇게 이어놨죠. 여기는 제가 좀 유심히 본 거는 뭐 이거 설치하는 건 뭐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 특별한 것이 아닌데 여기에 있는 태양광을 이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거를 이제 공용 전기로 사용하는 그래서 이제 아파트 관리비를 줄이는 사례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좀 알려진 사례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융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좀 모범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잠깐 에너지 제로, 그러니까 제로 에너지 건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주셨는데요. 최근 법이 바뀌어서 이제 일정 정도 면적 이상이 되는 건축물을 지을 때 공공이나 민간 건물의 경우에는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는 걸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패시브 하우스는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이건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이고 반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액티브한 이제 생산 부분을 같이 해서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서 등급을 1등급부터 이제 최저 7등급까지 쭉 이게 매기게 되고 이것을 이제 일정 정도 이상은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력 분야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이렇게 전반적인 에너지 전체로 놓고 본다면은 지열을 이용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가 아니라 열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이제 앞으로 더 고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 바뀌어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이제
공공 건축물의 경우 그리고 민간 건축물의 경우 면적에 따라서 2020년, 25년, 30년에 따라서 점점점 그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이제 확대되려고 하고 있고, 사실 이러려면은 이제 패시브 하우스로서도 필요하지만은 그 자체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이렇게 넓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근 지역 내지는 부지 바깥이라도 이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넣으면은 전체 이제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돼 있습니다. 이게 좀 확대가 된다면은 지구 단위 어떤 특정한 지역이거나 도시 단위로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태양광을 설치하기는 면적이 얼마 안 나오지만 인근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대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이제 이런 면적이 확보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제 생산한 전력의 20% 정도는 이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현재 이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어쨌든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제 있는 이제 많이 얘기하는 태양광 풍력 같은 것들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도시에서 쓰는 많은 전력을 채우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방법들이 있고요. 일단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빈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애초에 서울같이 이제 꽉 짜여진 도시 말고 새롭게 도시를 만든다거나 또는 서울에서도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을 때 좀 넓은 땅 내지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둔 설계를 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전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심에서 쓰는 에너지 전체에 대해서 줄이는 방법들이 같이 고민되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는 뭐 3, 4%밖에 되지 않습니다만은 서울의 에너지 자금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라고 하는, 특히 이제 전력 자금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태양광이나 전력 이외에도 사실 열에너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조금 더 공감이 가고요.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제가 김수영 대표님에게 드린 주제는 좀 더 어렵습니다. 도시에서의 소규모 전력 거래라든가 DR이라든가 이런 또 이제 마을에서 현재 또 실험하고 계신 것들이 있어서 도시에서 어떤 것들이 이런 그냥 직접 생산 말고도 또 가능한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도시에서 에너지 프로슈머 대기. 그래서 어떻게 시작을 할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와 서울시를 남부권, 북부권으로 나눠서 남부권 11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이제 태양광을 홍보하고 교육하고 어쨌든 이제 시설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정말 너무나 제가 지금까지 10년간 했던 사업들 중에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이 일을 했어요. 원래 그 제목은 지역에너지센터 운영 위탁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서울시도 그렇고 워낙 설치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막 미니 태양광이 10%대고 지금 전체 대여까지 다 해서 20%선 그렇게 됐고, 내년 태양광 예산은 50% 삭감됐고 50%가 삭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은 50%도 지금 올해 같으면 못 채우죠. 그래서 사실 고민이 굉장히 깊고, 어제도 이제 녹색에너지과를 들어갔다 왔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 태양광 정책을 놓치면서 우리가 무슨 앞서 얘기한 그런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성대골은 어쨌든 태양광을 가지고 에너지 전환 활동을 하면서 결국은 도시에서는 태양광밖에는 목표도 시작도 끝도 태양광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좀 뒷부분에 두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남부권 에너지센터의 이제 과업 내용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에너지 센터를 개설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울엔 센터가 많잖아요. 엄청 많은 센터들하고 이 센터하고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센터가 아니죠. 심지어 에너지 센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센터들이 저희 센터에 의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의지를 하고 말 게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쨌든 센터를 개설하고 간판을 달고 내부에도 간판을 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공간적 구성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홍보 활동 처음에는 에너지 전반적인 홍보인 줄 알았는데 태양광이었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컨텐츠도 마찬가지고. 근데 어쨌든 컨텐츠든 뭐든 어쨌든 간에 결론은
몇 개 설치했는데 이거밖에는 이제 없는 상황일 정도로 저도 참 안타까웠지만 또 이해가 안 가는 바가 아니죠. 그 행정의 입장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남북권이 동작에 위치해 있고 지금 그 이쪽 왼쪽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이 이제 남북권 에너지센터 간판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심지어 앞에다가 이렇게 커다란 모니터를 달아서 여기에 계속 태양광을 하루 종일 아침 10시에 켜져서 저녁 9시에 꺼집니다. 태양광 좀 설치하라고. 그리고 온갖 영상들이 다 이제 오죽하면 우리 이견 대표님 아들까지 섭외해서 영상을 찍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기 또 이렇게 밑에 보시면 내부에 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에 대한 좀 더 쉽게 접근하고 태양광에 대한 쉬운 언어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이렇게 또 디자인을 해서 설치하기도 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꽤 견학도 많이 오고 저희도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나갈 수 있었는데요. 일단은 제일 문제는 서울의 424개 동사무소에 미니 태양광에 관련된 어떤 홍보물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7, 8년 동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남부권에 있는 한 200여 개의 동사무소에 일단 포스터와 그 리플렛을 깔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서울시나 공사에 저희가 6월 1일부터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어쨌든 홍보물을 만들고 뭘 할 시간이 없어서 일단 2020년 버전에 홍보물이 나와 있으면 좀 줘라. 일단 동사무소에부터 깔면서 우리가 홍보물이든 뭐든 컨텐츠를 만들겠다 했더니 홍보물이 없어요. 2019년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19년 걸 깔면 안 돼요. 왜냐면 시공업체도 다르고 가격도 다르고 달라서 그거는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한 달 만에 2020년 버전에 그 업데이트된 똑같은 디자인의 이제 그 몇 가지만 지원금하고 업체명만 바꿔서 이제 홍보물을 받았고 그거를 이제 중심으로 깔고 저희가 7월 말 정도 돼서야 이제 저희 홍보물들이 같이 포스터랑이 깔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지금 탄소 배출 제로 얘기하고 아까 뭐 플러스 에너지 얘기하고 모든 얘기도 다 하지만 동주민센터에 태양광에 대한 지원제도 그리고 심지어 서울시가 여러분 미니 태양광 발전소라고 이름을 통일한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니 태양광, 주택형 태양광, 뭐 대여 태양광 이렇게 불렀는데 이거를 이제 그 3km 미만에 이제 지금 3km가 넘어가 옛날에는 5km까지 허용했는데 이제 3km가 넘어가면 조금만 넘어가도 건물의 구조 안전 진단을 해야 돼요. 한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그러니까 3km 딱 미만에 그 태양광인데 패널의 규격상 살짝 넘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미니 태양광 발전소라고 모든 자료에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그거를 또 생소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를 한번 점검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뭐 아무도 인정 안 하는 센터지만 우리도 센터니까 기존에 있는 11개 자치구의 모든 센터 일단 구청 환경과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는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을 전부 다 연락을 해서 태양광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노력을 뭘 하고 있는가 그걸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도시재생 사업에서는 이제 지역에 따라서 그 에너지 코디나 또 그거에 관심 있는 그 총괄 뭐 코디나 이런 개인적인 의지에 의해서 태양광을 하지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뭐 서울시가 태양광을 설치해야 되고 뭐 지원제도 있고 이런 건 알지만 구체적으로 나도 설치해야지 그럼 전화도 한 통 해볼까? 뭐 이렇게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가 없다는 거죠. 뭐 어렴풋이 들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쭉 보면서 이제 에너지 자립 마을들을 다 전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이 자립 마을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전화를 안 받거나 다른 데로 이동했거나 임기가 바뀌었거나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도 이제 연락이 안 됐고 그 중에 그래도 한 5분, 7, 8분 정도의 협조에 의해서 이제 조금 이제 교류를 좀 할 수 있었고요. 각 이제 NPO 지원센터라든지 권역별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든지 마을 공동체라든지 이렇게 이제 전부 했고 그다음에 초중고 교사 학부모 협치 쪽이라든지 혁신교육 쪽까지 이제 다
좀 현황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일단 조성을 하고, 그래도 서울시, 서울, 혁명, 뭐 10년의 혁명 했는데 그 10년의 혁명에 살짝 깨끼발가락이라도 걸쳤던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이 일에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과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너무나 놀라운 건 뭐 채식이라든지 일회용품이라든지 쓰레기 또는 동물권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의식이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의식은 의식이고, 그리고 기후위기와 탄소 배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식 있는 사람이 자기의 그 좋아하는 취미를 살리기 위해서 해외 배송을 몇 달에 한 번씩 계속 시키고 있고, 왜 그렇게 한꺼번에 시키지 그러냐 했더니 유통기한이 짧대요. 먹는 유산균이. 그래서 한국에 유산균이 없나요? 어쨌든 간에 이제, 어쨌든 저는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한 수준의 의식이 있는 사람도 왜 기후위기나 탄소 배출이 그 기반 위에 나머지가 서지 못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네트워크를 좀 뒤져봤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했던 기간이 딱 6개월이에요. 6월 1일부터 11월 30일.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막 2.5단계까지 가고 장마가 또 엄청 길었잖아요. 태풍 오고 이런 상황들을 다 빼고 나면 사업 기한은 한 3개월, 그리고 또 추석 끼고 이런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는 해로라든지 그동안 성대골이 이제 했던 것들이 이제 인연이 있어서 구청 행사라든지 그나마 반짝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전화 와서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어쨌든 무슨 저희가 있으면은 대면으로 이게 비대면으로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대면을 해야지. 저희가 비대면 컨텐츠를 아무리 만들어도 대면으로 제가 늘상 만나는 저희 동네 활동가하고도 아까 말했듯이 기후위기나 탄소 배출이나 우리들의 이제 멸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알고는 있고 심각한 것 같은데 삶에 녹이지 못하는데 그걸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는 건 굉장히 무리였다라는 생각을 들고, 이제 찾아가면서 길거리부터 시작해서 마트 이제 주부들 제일 많이 오는 시간대부터 병원부터 다 이제 뒤지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 오라고 안 하니까. 저희가 방문을 한다고 하면 누구도 그 책임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방문을 허락하지 않아요.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래서 전화를 하고 방문을 요청했을 때 일단은 방문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자판 깔고 하다가 쫓겨나면 그냥 딴 데로 가고 뭐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 다른 이제 조직들도 이제 자기 2020년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코로나 상황이라도. 그래서 그런 이심전심으로 이제 어떻게든 작든 크든 서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보려는 그런 또 소통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쭉 하면서 저희가 그 업체 간담회를 했는데요. 한 8개 정도가 처음에 시작했고, 2-3개가 문을 닫았고,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서울시가 시청에서 이제 서울시 녹색에너지과하고 이제 본부장님까지 참석하는, 그렇게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6업체밖에 참여를 안 하더라고요. 그 중에 3분 정도는 이제 직원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시의회가 무슨 서울 그린 뉴딜 학습 모임 한다길래, 태양광은 이시경인데 학습 모임을 하고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해서 이제 시의회랑 같이 업체랑 허심탄회하게 포럼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업체 참여도가 그렇게 없는데 무슨 포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거의 패배감에 젖어 있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차은주 국장은 업체들 간담회 하자고 전화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구 친척한테 뭔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시공업체하고 전화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 내용을 쭉 보면은 태양광에 나는 관심이 있는데 문재인이 싫어서 나는 태양광 안 해. 절대 안 해. 이런 아시죠? 이제 이 상황은 이미 한 3년 동안 아주 정성껏 전략적으로 실력 있게, 그리고 충분한 자본으로 굉장히 잘 안착시켰다. 네, 그래서 칭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혐오에 가까운 태양광에 대한 이 분위기를 과연 누가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뒤집을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는가. 그런데 그런 일들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보면은 도대체 저렇게 구름도 하나도 없는데 뜬구름 잡는다고
나서는 것 같아요. 하늘이 맑은데 다들 뜬구름 잡으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컨텐츠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을 해서 여러분 뭐 유튜브에 광전 TV 효과라고 들어가면 정말 어설프게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 포스터도 4가지 종류나 만들었어요. 세대별 버전으로. 근데 막 어떤 것들은 이제 공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어쨌든 요람에서 경로당까지 무덤까지 태양광에 대한 교육을 한다. 인식을 바꾼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그냥 아파트든 어디든 가서 설치 개수를 가져와라. 이게 이제 결과물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저희가 또, 20대, 30대, 어떻게 태양광을 또 플렉스하게 설치할 수 있을까? 내가 태양광을 설치하면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어떤, 그런 거라도 의지를 해서 태양광을 달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뭐, 축제도 이렇게 해보고, 청소년들도 이렇게 조직하는 거는 이 친구들의 이제 미션도 태양광이나 지역 에너지나, 지역 로컬에 대한 개념들을 심으려고 이제 이런 축제도 이제 진행을 했고, 송파구청이라든지 경기도에서는 관심이 있어서 대전도 그렇고 있는데 관심은 엄청 보이더니 하는 곳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광전효과 이게 저희가 7월 말에 오픈이 됐는데, 이 유튜브 수를 늘리기 위해서 와, 구독자 빠졌네요.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950명 됐는데, 왜 우리는 이거 영상 올릴 실력도 안 되는데 왜 빠져나가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부권 에너지센터 홍보 영상 같은 경우는 조회수가 이제 1100을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이걸 또 누르게 하고 고생을 참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를 또 1000명을 목표로 했고 100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태양광 미니 발전소 뭔지 몰라요. 일단 필요하냐? 그러면 일단 무조건 뭐라도 하나 받으려고 필요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느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공유하면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정책이 있는 걸 알고 있느냐, 그리고 왜 도대체 부정적이냐, 여러분들 너무 잘 알다시피 참 환경 걱정은 참 많이 해요. 걱정은 하는데 왜 걱정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할 거면 편하게 걱정도 안 하면 건강에도 좋을 텐데 걱정은 이제 합니다. 이제 끝나가는데 큰일이네요. 네, 그렇게 이제 쭉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태양광에 대한 이미지, 인식 개선,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이냐. 이거는 맞짱 정도가 아니라 사생 결단을 내서라도 이 분위기를 뒤집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성대꼬리 했던 이제 실험들. 그래서 저는 실력이 없다고 생각해요. 실력이. 일단 실력이 없다. 기병이 없다. 그리고 보병도 없다. 그러니 전쟁을 하겠냐. 그게 이제 저희 생각이고, 그리고 지역순환 경제라든지 사회적 경제, 그리고 이런 실험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역에 깊숙이 그런 것들을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주민들이 있지 않고는 쉽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이제 전환센터가 이제 이렇게 진행하면서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지역 순환 경제는 결국은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성장시켜야 이제 지역에서 그게 이제 순환이 되고, 그게 이제 저는 대응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술학교와 기술자, 그리고 집을 고치려고 하는 그 수용성, 그리고 비용, 행정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일단 마을살림 협동조합은 이제 성대골 전환센터를 개설을 하고 이 4가지를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2번째 협동조합은 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말 어렵게 정말 성과는 크게 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2년 동안 참 뼈저린 경험과 상황 파악을 하면서 현실을 알게 됐고, 이제 계속해서 그 공단 사업이 끝나는 거지 저희가 하고자 했던 사업들은 규모가 좀 축소돼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4번째 협동조합이 이제 결성이 되기로 해서 우리 집 그린케어 협동조합과 이제 지역 순환경제로 이제 기술자들, 그리고 그 창업이나 또는 우리 집을 고치려고 하는 수강생들, 그리고 전환센터의 활동가들, 그리고 지역의 건축소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로 일단 12월에서 1월 초에 설립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든든하고 후원이 되고 있는 동작신협이 있고, 이제
이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에 대해 협동조합이 생기고 나면 우리 집 솔라룸처럼 그 건물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자부담에 대한 상품을 또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성대골의 목표인 쉐나우 전력회사 이렇게 꿈을 좀 크게 꿨으면 좋겠고, 내가 쓰는 전기가 왜 재생에너지 100%가 아닌지 강력하게 정부에 국회에 따질 수 있는 개개인 시민이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거는 뭐 그 공유태양광 어차피 이렇게 뭐 거의 95% 자부담 5, 6만 원이잖아요.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자전거처럼 그냥 태양광을 내가 설치하고 싶으면 설치도 해주고 이전도 해주고 인버터도 때가 되면 갈아주고 이제 수거도 해가고 폐기도 시키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품에 행정이 제품을 투자했죠. 제품에. 근데 제품에 말고 제품은 기업이 알아서 되고, 그리고 서비스에 투자를 하고 일자리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유자전거가 요즘 여러분 공유자전거가 택배라든지 배달, 그리고 우리 그 전동 킥보드도 위험하지만 배달이나 청소년들이 또 그런 걸로 배달도 하고 있고, 이렇게 점점점 처음에는 굉장히 우려를 했지만 또 자전거라는 문화가 서울에서도 가능하구나. 또 이동 수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태양광은 내가 건축물의 하나의 일부로 그걸 구입하고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이 태양이 잘 드니까 우리 집 빌려줄 테니까 발전해. 내가 좀 태양광 쓰고, 여러분 그 공유자전거가 1년에 3만 원 내더라고요. 태양광은 한 10,000원이나 15,000원 내고 나머지 그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시다시피 태양광은 한번 설치하면 그렇게 많은 서비스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행정비용이 더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2014년도에 미니 태양광 얘기했을 때처럼 녹색에너지과가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라도 해야죠. 이대로 내년에도 똑같이 50% 예산만 삭감된, 변화라고는 딱 50% 삭감된 거 외에 똑같이 진행된다면 그 기반 위에 우리가 무슨 탄소 배출 제로 서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일단은 질문을 제가 쭉 보면 폐기물, 태양광 하면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태양광 폐기물 괜찮나요? 라는 것과 최근에 이제 뭐 햇빛이나 미세먼지 같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태양광 발전량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게 괜찮냐라고 문의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폐기물 문제와 더불어서 태양광 패널 제작하는 데도 탄소 배출 될 텐데요. 이렇게 같이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뭐 간단히 김성훈 대표님 그냥 대답 주실 수 있으면? 네.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말지. 설치 안 할 거면 그냥 건강하게 그냥 걱정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폐기물이잖아요. LG 전자 냉장고 사면서 이거 폐기물 어떻게 할 건지 꼬치꼬치 묻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폐기될 것들하고 함께 살고 있고, 그리고 또 그 폐기 과정이 행정에 의해서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모든 물건의 하나로 그런 것들은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이게 핑계 뒤에 숨지 말게 아예 그냥 공유 태양광으로 설치부터 이사한다든지 인버터 고장났는데 그냥 방치한다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이제 행정이 서비스하는 거죠. 대신에 업체가 소유를 하고 이것들을 회전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상황에서는 업체나 이런 생태계 시장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도록 태양광에서 하는 것은 무리예요. 지금은 어떤 파격적인 뭔가로 인식을 바꾸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처음에 45만 원을 서울시가 줄 거면 설치비 5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얘가 언제 이사 가겠어요? 2, 3년에 한 번씩 이사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이사를 간다고 해도 45만 원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아까 말했던 폐기 과정이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공공이 책임을 지면 어떨까라는 공유태양광 얘기가 그래서 나왔습니다. 말씀 중에 비슷한 질문, 조금 다른 질문이겠네요. 태양광도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도, 보통 요즘 전자제품에 많이 적용되는 2023년도부터 시작합니다. 혹시 이제 우리 앞에서 신근정 대표님 그리고 이현석 위원님 또 두 분 발제도 같이 들으셨잖아요. 다들 공유 태양광 아이디어 너무 좋다고 막 주고 계시거든요. 얘를 어떻게 실현 가능하게 할지 실현 가능한 의견도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녹색에너지과 이제 미팅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미니 태양광 어차피 50%의 그 지원금이 확보가 됐으니 그 중에 일부를 그런 식으로 한번 지금 뭐라도 돌파가 필요하니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좀 찾아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국장님이 그래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이신 선생님께서 공무원 설득이 제일 어렵다고 채팅 주셨는데 설득을 어느 정도 하셨군요, 이미. 연사 세 분도 각 그 다른 연사분의 발제 내용이 혹시 질문이나 추가 덧붙이실 의견들 있으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현석 대표님, 서울에너지공사가 가스 열병합 진행하면서 전기 공급하는데 수지타산 안 맞는다고 가스 비싸다고 난리던데. 아,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서울에서 저런 소규모 태양광 이런 거 말고 대규모로 뭔가 탄소 중립 갈 수 있는 네. 탄소 중립 지역 난방, 탄소 중립 열병합 이런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일단 뭐 그 내용 달라 그러려고 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일단은 열 병합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열두 쓰려면 무언가를 태워야 될 텐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천연가스도 100% 탄소 중립은 아니지 않습니까?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는 것 뿐인 거니까요. 그래서 현재 있는 화석 연료 중에서는 가스가 그나마 낫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 있는 수소 에너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다 천연가스에서 갖고 오니까. 하지만 앞으로 조금 그린 그 수소가 나오게 되면 저는 뭐 수소 연료 전지거나 혹은 뭐 다른 형태의 수소를 이용한 또 시설들이 나오게 되면 그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겠느냐. 좀 왜냐하면 수소는 좀 큰 규모로 하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좀 그렇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네. 지금 천연가스가 비싼 거는요, 결국 지금 국회나 이런 데서 이제 결국은 탄소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사실은 좀 석탄이 환경 비용에 비해서 너무 싼 거거든요. 그래서 석탄 비용을 사실 올리는 이런 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을 좀 맞추는 그런 노력도 다른 측면에서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울에서 그 바이오가스나 천연가스를 연료전지를 이용하더라도 태양광이 대규모로 보급되면 꿈과 희망으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걸로 가스 발전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봅니다. 기술적으로. 특히 지금 저기 당인리에 한 거나 지금 마곡에 하려고 하는 거나 이런 거는 규모가 큰 저 가스 터빈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작은 가스 터빈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동네에 더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죠. 신근정 선생님께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건물 에너지 효율 부동산 거래 정보에 명시하는 거 반영 못됐다고 아까 발제 주셨는데 왜 안 됐냐고? 일단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건물마다 에너지 정보가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모두가 합의하는 수준으로 정확하게 들어갔다고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먼저 부동산 거래에 반영을 하려면 그 건물이 에너지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야 되고 그게 동일한 기준으로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이 실시간으로 늘 반영이 돼서 누구나 볼 수 있어야 그게 먼저 인식이 돼야 부동산 거래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부랑 서울시는요. 근데 그 데이터에 대해서 믿을 수 없었던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가 이제 그런 부동산 거래업자들과 부동산 업자들의 반발로 믿을 수 없는 정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공청회에서 무산됐다고 들었고 지금 다시 그래서 한국감정원에서 정보를 최대한 지금 구축하고 있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건물의 에너지 정보가 최신 기준은 아니지만 몇 년 전 거라도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서울시의 그래서 그린뉴딜 계획에는 모든 건물의 에너지, 모든 건물까지는 아니고 100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의 에너지 진단을 몇 년에 걸쳐서 전부 다 해보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서울시에는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의무화하는 법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되려면 시민들이 동의해야 되겠죠. 추가로 아까 이현석 의원님 뒤에 말씀 더 붙이려고 하다가 제가 말씀을 끊은 건가 싶어서. 충분히 답변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태양광이 다른 거는 아니고 태양광을 대규모로 이제 하게 되면 사실 땅이 받아야 되는 지열도 있을 텐데 그걸 위해서 저희가 에너지로 써버리면 다른 문제들이 없을까? 사실 저희가 해양 에너지도 먼 바다에 풍력 발전을 하는 게 사실은 그 해양 생물들한테 약간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최근에 봐서 태양열도 그렇게 큰 넓은 땅에 대규모로 지어서 지열을 차단해버리면
그 외에 생태 문제가 없을까 고민이 돼서 전문가분이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당연히 태양빛을 받는 거에 위에다가 솔라 판넬을 놓으면은 솔라 판넬이 더 뜨거워지긴 하겠죠. 하지만 이게 태양의 빛이라는 게 직사광선도 있지만 산란해서 들어가는 빛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태양광 판넬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온도 차이가 그렇게 아주 심각할 정도로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쨌든 빛을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태양광 가짜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태양광이 모든 빛을 다 빨아당긴다. 모든 에너지를 다 빨아당겨가지고 주위가 막 뜨거워진다. 막 이런 식의 얘기들도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온도 차가 크지 않고요. 예, 그리고 왜 뭐 정말 최악의 경우에 아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무슨 천막을 친다거나 이랬을 때 완전히 시커멓게 해서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토양 자체, 물론 그 밑에는 풀이 훨씬 덜 자라겠지만, 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 되는 연구는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교통 이야기 해보려고요. 근데 교통하면 보통 아까 공유 자전거 잠깐 언급된 것처럼 보통 자전거, 도보 이렇게 얘기 많이 되는데, 김상철 선생님 말씀 주실 건 조금 다른 내용이었어요. 저도 자료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공공교통 네트워크의 김상철 선생님 모시고 네 번째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공공교통 중에서도 특히 그 자가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자가용을 단순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교통권을 보장하면서도 그것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좀 제안을 해보고 싶은 거고요. 그런 면에서 그 무선교통이라고 하는 그 정책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그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단적으로 수송한다는 개념에서 이 대중교통 이거든요. 이제 뭐 퍼블릭도 대중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 해외에서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했을 때 퍼블릭의 의미는 수송 형태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 운영 형태의 내용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수송 형태입니다. 집단적으로 수송하는 것. 근데 이제 공공교통이라고 부르게 되면 그것의 운영 형태를 지칭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동일한 단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방식은 결국에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혹은 관습적 어떤 틀을 갖게 되는데요. 많은 정책들이 그렇겠지만 교통 정책의 경우에도 이 좀 역사적 혹은 사회적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는 편입니다. 어떤 정도로 좀 차이가 나냐면, 그러니까 뭐 프랑스나 내지 일본 같은 경우는 교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통기본법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라에서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동에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 돼.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조건을 갖춰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자가 소유 형태로 되겠어. 그러니까 공공에서 공공교통을 확대시키는 방식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부르는 공공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서울만 놓고 보면 지하철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중에서도 지하철 9호선 빼고 그다음에 경전철 빼고 우리가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얘기하는 그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럼 버스는 뭐냐? 예, 버스는 민영제죠. 예, 택시는 뭐냐? 민영제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그 경전철 이런 거 다 민영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공교통과 관련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경우에는 해외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고요. 특히 요 밑에 이제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 지금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이 굉장히 그 전기차 보조금의 규모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런데 요 보조금도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를테면
차량 교체 지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아니면 구매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교체 지원금의 형태로 보조금을 주게 되면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을 교체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매 보조금만 갖게 되면 일종의 세컨드 차로 전기차를 공급하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제주도죠. 제주도는 점차 그 자동차 등록 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곳인데, 거기에 이제 전기차 공급 정책이 한몫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이런 것처럼 교통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정책 아니다. 그러니까 공학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회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주는 사회 정책에 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앞부분에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특히 이 사회 정책으로서의 교통 정책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금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공공교통 이용자를 수익자로 간주하는 관행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외국의 경우에는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수익자로 간주하기보다는 오히려 교통 그 기후 문제가 됐던 아니면 교통 문제에 있어서 일종의 정책의 그 동반자 혹은 같이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 관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상해야 하는 행위로 접근하는 경우죠. 그래서 실제 뭐 외국보다 우리나라가 교통요금이 싸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밑에 있는 그 그래프처럼 1회 비용의 경우에는 한국이 쌉니다. 예, 1회 비용의 경우에는. 근데 그것을 월간 비용으로 산출을 하면 우리나라의 교통요금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한국은 관광객에게 유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정기적으로 생활하고 정기적으로 공공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사람보다는 그냥 가끔 한번 타는 그런 사람들에게 훨씬 더 유리한 교통요금 체계인 거죠. 외국의 경우에는 정기권의 할인율이 30%에서 40%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게 가능하냐면, 그 나머지 차액을 정부가 공공재정으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그 다이어그램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요금이 전체 운송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국만 하더라도 36% 정도에 불과하고요. 뭐 이탈리아는 30%, 그다음에 독일은 49.7%, 뭐 영국이라 하더라도 5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공공교통 수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을 요금으로 충당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요금 인상이 필요해라고 주장하는 서울시의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의 요금률, 그러니까 요금 현실화율은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70%에서 80% 사이 정도를 그 요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금 구조가 어떤 게 정답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요금 구조조차도 사회적으로 형성된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로, 한국의 버스 체계, 특히 한국의 버스 면허 제도는 외국에는 전혀 없는 면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그 국가가 면허를 발급하는 게 한 20 몇 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뭐 의사 면허, 변호사 면허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렇게 20 몇 개가 된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갱신이 없고요. 뭐 3년 혹은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상속이 가능한 면허는 버스 면허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버스의 사업자는요, 그 노선에 대한 면허를 갖고 있는 한 그것은 거래의 대상이기도 하고 상속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자격이 다시 한번 갱신되지 않는 일종의 특허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허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얼마나 후졌냐도 있지만, 한국의 공공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후졌냐도 있지만, 교통 정책이 사회와 맺고 있는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을 떼어놓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 무상교통이라고 하는 의제는 단순히 요금을 내지 않고 교통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그걸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교통을 통해서 보장하는 교통권을 어떤 방식으로 사회가 보장해 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대중교통이야말로, 그러니까 공공교통의 비용이야말로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직접 이용 요금을 통해서 부담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요금을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 혹은 공공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시민이 직접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어느 정도는 모든 국민이 세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구조가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성립을 하냐면 버스 혹은 택시 혹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것은 뭔가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직접 부담하든지 아니면 사회가 간접적으로 부담하든지 이 두 가지의 경로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교통이라는 문제는 이용자가 공짜로 탄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공공교통을 운영하는 비용을 사회가 부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왜 사회가 개인이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부담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개인이 부담하는 거니까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요. 공공교통의 정책을 강화할수록 자가용보다는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소위 전환이 발생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그 무상교통 정책을 수행했던 탈린시의 그 연도별 교통 분담률과 관련된 조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가용 이용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단 1년 만에 자가용 이용률이 한 3% 정도가 줄었죠. 그리고 그것이 물론 다 공공교통으로 흡수되지는 않습니다. 자전거로도 흡수가 되고 보행으로도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가 이용률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는 역설적이에도 경제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이 그걸 보여주는데요. 신안군 같은 경우는 완전 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완전 공영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해남군이나 고흥군이나 부안군이랑 비교를 해도 신안군의 그 교통 운영 비용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실소유액이 이제 13억 정도가 되는데 왜 전체 지원액은 20억인데 실소유액이 13억이냐? 왜냐하면 신안군은 다른 군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무상교통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20억 정도의 지원액이 들지만 이 버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는 13억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다른 데랑 비교를 해도 훨씬 더 저렴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화성시가 무상교통을 선언을 하고 지금 도입이 되는데 이 화성시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요. 추가적인 인프라 투자 없이도 현재 작동되는 요금 결제 시스템만으로도 무상교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화성시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러니까 청소년이 만약에 그 태그를 해서 카드로 이렇게 태그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월 말에 정산해서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카드를 태그하는 순간에 모든 그 버스를 이용하는 요금 자체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데이터가 모이잖아요. 그럼 그 모인 액수만큼 월말에 그냥 환급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무상교통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것을 최근에 화성시 무상교통 정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특히 그린 뉴딜이나 혹은 기후 위기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 저는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수송 부분에 있어서 이 교통의 문제인 것은 이동 거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수단이 그게 어떤 차든 간에 어떤 에너지원을 쓰던 간에 이동을 많이 하면 탄소가 배출됩니다. 예, 이동을 많이 하면. 그러면 한 명이 차 한 대를 가지고 이동하는 거리와 10명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는 10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어떻게 하면 개인 이동을 줄이고 공공교통의 방식으로 이동 거리를 흡수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수송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뉴욕시나 LA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정책을 필 때에도 이 이동 거리를 줄이는 방식과 관련된 관점이 다소 부족합니다. 이것은 한국은 더더욱 그렇고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이동 거리에 대한 정책은
거의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시나 LA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공공교통 네트워크를 활성화한다라고 하는 정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특히 뉴욕시 같은 경우는요. 격자무늬형 교통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효과적인 모빌리티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블록마다 도시의 블록마다 공공교통 노선이 없는 데를 없는 데를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연결을 하면 자가용 수요를 일로 흡수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는 겁니다. 파리시 같은 경우는 아예 반 차량을 선언을 했습니다. 파리 전역의 운행 속도 30km를 제한했고 도심 내 주차장을 줄였고 그다음에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는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는 건데 파리시 같은 경우는 그걸로 교통 요금을 보조해 줍니다. 실제로 그 국회에 있는 그 그린 뉴딜 연구 모임에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상교통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자가용 대신에 공공교통으로 이동할 거다라고 하는 응답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반면에 그 수단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답한 분들의 대부분은 대중교통 이용이 복잡하거나 목적지에 이동하는 대중교통이 없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무상교통 정책은요. 단순히 요금을 부담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과 관련된 공공교통과 관련된 더 세밀한 인프라와 관련된 고민과 같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마을버스 그다음에 그 시내버스의 노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요게 이제 KTX 역하고 역에서 그 해당 지역 도시하고 접속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가용으로 제가 사는 곳에서 자가용으로 KTX 역을 갈 때 30분 정도 거리를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반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게 되면 몇 분이 걸릴까를 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용으로 KTX 역사까지 30분이 걸리는데 만약에 자가용으로 그 2배 이상이 대중교통으로 2배 이상이 걸려버리면 이 KTX 역사는 사실은 자가용 수요를 부르는 교통시설이 되는 겁니다. 실제 그걸 조사를 했더니 지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KT 역사가요. 지역에 있는 공공교통망이랑 연결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낭비가 되는 거죠. KTX를 타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이용해야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지역의 거점 교통 네트워크하고 지역의 그 내부 교통 네트워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느냐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실제 돈이 문제죠. 그런데 1년에 도로 부분에만 쓰라고 정해진 돈이 5조 원이 넘습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 중에서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분배되는 돈 중에 소위 도로 개정으로 들어가는 돈이 5조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이면 충분히 공공교통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마을버스와 관련된 관심입니다. 지금 마을버스 앞에 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엄살은 아닙니다. 엄살은 아닌데 망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망하지 않을 만큼의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서울에 있는 교통망 중에서 교통수단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 건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가용을 이용할 때 왜 집 앞에 나서면서 자가용을 이용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공공교통이 좀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마을버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이 마을버스에서부터 소위 그 공공적인 운영 방식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무상교통과 관련된 것들을 좀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서울에는 교통공사가 존재하는데 그 교통공사의 사업 영역에 마을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교통공사라고 하는 것을 매개로 해서 노선이 없는 지역에 마을버스 신규 노선을 만들고 그것을 일종의 공영으로 운영을 하면서도 요금 정책을 쓸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줘야 그 공공교통과 관련된 정책들이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 버스의 전기차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 마을버스의 전기차 전환은 굉장히 후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마을버스가 동네 골목을 다 다니기 때문에 매연이나 이런 피해가 굉장히 크거든요.
뭐 미세먼지가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마을버스부터 전기차로 바꾸는 그런 시도들도 필요합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매개로 좀 동네의 교통체계를 바꾸는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 시간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골목길을 되찾는 방법이라고 페이지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네. 네, 뭐 그건 간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마지막장에 제안드린 거는 마을 협약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골목길 협정이나 내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실제 차량 자가용 그 가로 주차장이 없는 골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 맞지만, 그리고 실제 그 가로 주차를 없애기 위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동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다니면 가로 주차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골목길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자가용 주차를 하기 힘들게 만들 거냐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었습니다. 네. 요즘에 자가용 주차를 할 수 없는 길을 만드는 게 표가 될까? 자가용 주차가 편한 동네를 만드는 게 표가 될까? 뭐 이런 고민이 사실 드네요. 이승혜 님이 채팅으로 주셨어요. 맞아요.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에 1회 교통 이용하면 1.5, 2.5 정도 유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제한 끊으면 50에서 60 유로면 되더라. 이런 보통 해외 혹시 가시면 이용들 많이 하는 거죠. 무제한권, 정기권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우리도 예전에 정기권 있었는데 요즘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상철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최근 요즘 부동산 난리인데 역세권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고민이 살짝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 기다리고 계신데요. 박윤경 님이시고 성북구 동선동이라는 곳에 주민자치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김소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모셔서 여기 웹자부 띄워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원고 띄우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아서 올해 좀 저희가 동에서 핵심적으로 좀 진행했던 사업이고 오늘 마을에서 이 활동을 전개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체감온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쭉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정말 무식하구나. 여전히 난 너무 무식해서 어쩌나 이야기를 그러니까 저도 그냥 아주 평범한 주민의 입장에서 활동을 지금의 위기 상황에 대한 좀 절박함을 안고 주민들과 좀 더 같이 고민하고 같이 실천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용은 아주 편안하게 짧고 굵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로나 검사를 벌써 2번이나 했어요. 코로나와 전혀 관계는 없는데 어쨌든 동의 공간에 같이 있다 보니 성북구가 좀 요새 그러니까 전에도 그렇고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픈 검사를 2번이나 했고 뭐 별로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코로나19 때문에 마을에서도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반면 올해처럼 여러 방면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한 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가 지금처럼 이루어지고 전시나 마켓이 드라이브 스루로 진행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체감한 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마을에서는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엄청난 변화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도 전에 없이 마을에서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의 역할이 컸던 것 같고요. 기후위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3가지로 나뉘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주민들을 보면 다 비슷하게 보셨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좀 어르신들이 많죠. 기후위기는 뭐 이러다 나아지겠지. 먹고 사는 게 문제지 기후위기다 보다. 유난 떨지 마라. 이런 의견. 그리고 2번째는 기후위기가 온 건 맞는데 근데 그게 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 그리고 셋째,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인식하겠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의 노력과 실천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생각해 보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어 무력감이 느껴진다는 게 많은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의견들로 좀 나누어지는 것 같고요. 저는 그 동선동 주민자치에서 4월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는 분들도 주민자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네, 주민자치에는 그 동해 인구수 대비해서 자치위원을 추첨으로 선정을 하는데 그 49명, 저희 동네는 49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주로 지역 활동이 많으신 지역 유지분들이 좀 많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요하게는 서울시가 이제 주민자치의 서울형 그 시범동들을 이렇게 자치회로 확장하면서 자치회를 만든 이유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만든 거였죠. 그래서 지역의 변화를 만들기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계획하여 실행하는 그런 조직이 주민자치회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 계획 의제는 주민총회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많은 주민이 의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2019년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의제가 2020년 실행되는데 그중에 기후 관련 의제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제가 활동을 시작한 4월부터 주민자치회는 그 현실적으로 계획된 의제들이 실행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의제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그 많은 의제들이 변경되어야 했었고 그런 논의들을 그 개별 의원님들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없으니까 개별 의원들 소규모 단위의 의원들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의견들을 듣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의 생각은 역시 주민들은 복지 영역,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에 많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제가 이야기를 자꾸 화제를 돌리다 보면 긴 장마나 코로나 그리고 뭐 쓰레기 걱정 이런 걱정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기후위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은 별로 알지 못하거나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좀 아주 작은 동 단위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작은 단위에서 자꾸 떠들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들을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몇 분을 만나서 기후위기 공론화에 대한 제안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근데 잘 좀 안 되더라고요. 다들 필요한데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 보수적인 동단위 주민자치위원들과 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 잠깐 멈추기도 했습니다.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이제 함께 논의했던 의원 한 분이 다시 역제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희 동네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온라인 공론장에 날개를 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49명 중에 7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였는데 7명의 그 위원들이 준비팀으로 꾸려졌고 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기획회의 초반에 아까 느꼈던 저의 무식함, 절망감, 모두 기후위기의 심각성이나 위기감은 느끼고 알겠는데 아는 게 없더라고요. 단어도 너무 어렵습니다. 기후위기도 그렇고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그린 뉴딜 등 쏟아지는 단어에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 좀 해보자. 이 무식함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준비팀인데 공부를 좀 이제 시도를 했는데 사실은 공부보다는 또 자기 일상에 맞닿은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플라스틱 문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었죠. 그 에너지 관련해서는 집에서 이제 멀티탭 뭐 이렇게 하나하나 딱딱 끄는 전기 절약하고 불 얼렁얼렁 끄고 그리고 태양광 패널 설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태양광 설치를 했는데 한 고등학생이 얘기했어요. 그 1차 공론장에서 태양광 패널이 우리 집에 있긴 한데 그게 어떤 효능이 있는지 전 전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나누면서 개인의 선택과 실천에 일하는 것에
그 준비팀 안에서도 계속 한계에 부딪힌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 며칠 동안은 좀 각성해서 좀 열심히 살아보는데 또 며칠 지나고 안 만나다 보면 또 도루묵이고 대충 살던 대로 산다. 네. 그리고 또 예, 그 우리 김소영 대표님 오셨을 때 그 질문하는 그 토론자 중에 한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태양광 패널 설치가 이제 그 연립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는 아파트가 거의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연립주택의 그 모양에 따라서 설치가 불가능하다. 굉장히 까다롭게 예, 기준이 되어 있어서 뭐 거부되었다라는 이야기, 이런 슬픈 이야기로 사실 마무리되었고, 또 하나는 저희 이제 지역 유지분 중에 저희 자치위원, 그러니까 큰 모텔을 경영하시는 분이 8천만 원을 들여서 그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되게 공익적이기도 하고 그 돈 다 몇 년 안에 회수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다 사기였다. 그러니까 전기요금은 내고 그걸 아마 집진대형 것을 매월 한전에 파나 봐요. 그런데 한 8만 원 정도밖에 수익 돌아오지 않았다. 사기다. 태양광 패널 그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다양하게 우리가 시도해야 될 것들이 많은 부분 좀 막막하게 좀 이렇게 가로막힌 부분이 있더라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준비팀 이제 굴하지 않고 기후 위기에 대해 이제 스스로 잘 알고 있지 못한 이런 상황들을 확인하면서 3회차에 걸친 사실 엄청 무모하고 용감한 도전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기후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듣고, 두 번째 회차는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뭐 그린 뉴딜 하니까 그 지방자치 알아보고, 세 번째 회차에는 김소영 선생님 모셨죠. 실천 사례 알아보고 주민이 할 수 있는 실천을 모색해보는 순으로 3회 공론장을 기획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사업 계획서 이렇게 내는 외부로 제출하는 거에는 쓰지 않았지만 내부 목표는 좀 정해보았습니다. 그 주민자치회 회장님이 그 지역 유지 어르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독려하면 최소한 49명의 주민자치위원은 이 공론장을 들을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49명의 지역 리더, 그 위원들도 지역에 이제 유지 리더들이 참 많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잘 듣고 공감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 1차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공론장을 의무적으로 자치위원은 시청한다. 두 번째는 이분들이 지역에서 나팔수가 된다. 이런 목표를 정했고요. 세 번째는 2050년에 대한 그 낙관적인 생각들이 너무 많으셔서 이 낙관적인 생각들을 경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견인차 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스스로 좀 질문하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 질문하는 이 정도 단계까지 좀 나아가면 좋지 않겠냐라는 내부적인 목표를 정하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온라인 공론장이 주민을 만나러 가는 길은 참 험했습니다. 자치위원도 자치위원이었지만 이제 그 행정과의 이런 협의나 이런 것들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귀여운 토닥토닥 마음놀이터 사업을 용감하게 제가 기후위기 공론장을 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상황을 살고 있는 우리 지구인이 토닥토닥 마음을 위로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 차원에서 그 기후위기 내용으로 진행하는 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내용으로 변경을 하면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그거는 좀 저의 섣부른 판단이었고 행정은 이제 원칙적으로 야, 뭐 어떻게 토닥토닥 마음놀이터가 갑자기 무슨 코로나19와 기후위기에서 위기 상황을 얘기하냐. 도대체 결이 맞지 않는다. 뭐 이런 문제제기. 그리고 이제 그 출연하는 분의 이제 문제제기.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엎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머리가 빠져가며 행정을 설득하고 이제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공론장 어쨌든 결과적으로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저희 이제 신근정 선생님 도와주셨고 여기 계시는 이제 김소영 대표님 도와주셨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주변에서 많이 협력해 주셨습니다. 공론장 진행 과정으로 돌아가면 사실은 이제 주민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공론장 발표자님들에게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드린 거는 주민의 상황을 고려해서 시청각 자료를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좀 눈으로 보아서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활용해 주시는 걸 좀 요청드렸고, 현 상황의 심각성과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지금의 긴급함을 아주 쉽게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를 전제로 설명하기보다는 왜 기후 위기라 하는지,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왜 생겼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저도 탄소 배출량은 왜 줄여야 하는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왜 지구 온도 1.5도 상승을 막아야 하는지, 그리고 주요하게 이제 기후 위기가 나의 삶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단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전문 용어 많고 영어도 많고 해서 이런 것들 좀 풀어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그 3회차의 공론장은 동선동 주민자치 TV 유튜브 채널로 송출되었고, 여기 뭐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평균 조회수 따란 그 3회차 440회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그러나 평균 시청 시간은 저희 10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제 1시간 10분 기획했고, 길게는 뭐 2시간 가까이 하기도 했고, 이제 1시간 10분 딱 정하기도 했지만 10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로 보듯이 기후위기의 상세한 내용에는 큰 관심이 없다. 그러나 이슈에 대해서는, 기후위기 이슈에 대해서는 뭐지? 호기심을 갖고 많이 좀 들어와서 뭘 얘기하나 들어보는데 뭔가 지루하고 어렵다라고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치회장님의 강요에 의해서 들어오셨다면 또 조회수만 늘리는 게 의미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직은 저희 주민의 상태가 좀 그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그러니까 동선동에서 진행된 공론장의 공론이 저는 빌공이 되지 않는 공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민 실천 모임을 조직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동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구단위에서는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성북구에 20개 동이 있는데 20개 동에 다 주민자치회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매년 선정하는 의제에 기후위기 대응 의제 계획을 수립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좀 확산시키는 그런 저희 좀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그 20개 동의 주민자치회 회장협의회에서 기후위기 의제, 그러니까 저희 회장님 계속 모셨습니다. 회장님 기후위기 계속 얘기해 주세요. 이거 공론장 들어보셨잖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아직은 조금 더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회장 협의회 가셔서 자랑하시고, 그리고 다른 동에도 기후위기, 뭐 탄소 중립, 대통령도 발표하셨는데 그런 거 계속 공론화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요청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런 전체 동협 그 회장협의회에서 공론화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성북구의 기후위기 대응 주민자치 계획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대안이 이어지기를 아주 간절히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선동에서는 이제 주민 실천 모임, 드디어 어제 그 화상회의에서 라는 그 모임명을 만들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서 넘어가 많아서 좀 할까 말까 하다가 넘어로 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을 모으고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알맹, 망원동 알맹 좀 공부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PPT를 생각했다면 사진을 다 보여드렸을 텐데, 세제 소분샵과 플라스틱 뚜껑 모으기 요거 이제 세팅했어요. 예산이 있으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으로 다 마련이 좀 지금 되었습니다. 내년 그 1월 두 번째 주에 요걸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들 이제 다 느끼셨죠. 아직은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에너지 제로 관련 활동은 개인의 실천에 아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이후에는 지난번에 그 1차 공론장 후에 각 집에 태양광 하나 설치 하시죠 라는 것을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도 이렇게 올렸었는데, 이런 거 이제 독려하는 활동, 그리고 덜 쓰고 덜 먹고 덜 타고의 실천 공유해보기, 이런 것들, 탄소 발자국 줄이는 이런 활동들을 서로 이렇게 격려하면서 공유해보는 활동, 그리고 동단위 절전소와 연계 협력할 수 있는 방법 찾기 등 다양한 그 실천을 논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걸음을 떼어 몇 달 안 됐고요. 근데 지역 곳곳에서 다양한 활동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동의 봄봄이라는 5년차 동아리가 되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거기 활동하시는 분하고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직도 저희가 고민하는,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활동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해서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렇게 활동의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위들이 좀 네트워크를 좀 이루면 저희 이제 지방자치 사장님, 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언한 기후위기 비상선언 그 내용을 좀 실천을 촉구하는 그런 역할을 그 네트워크가 좀 만들어져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 말씀은 신구정 선생님도 들어와 계시는데 9월 달에 몇몇이 모여서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준을 좀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모임 짝 해서 며칠 전에 이제 내년 6월까지는 준비위원회로 해서 성북 기후위기 비상행동 활동을 좀 해보자 해서 지금 한 12명 정도가 모여 있고, 이제 앞으로 좀 확산해서 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기후 위기와 관련된 에너지 관련해서도 좀 많은 아이디어와 활동들을 이후에는 좀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마을은 기후위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하셔서도 그렇지만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은 많이 높아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실천과 시도가 정말 효능감이 별로 없다는 생각에 무력감에 빠져 있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목소리고, 그것이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지 않아야겠기 때문에 결론은 저희 같은 동선동 주민들의 작은 활동, 작은 움직임이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안전한 탄소 중립 2050의 희망을 만드는데 작은 단위의 마을이 많이 떠들고, 그리고 주민이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또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밑에 근데 정유정님이 다시 답을 좀 주시긴 하셨어요. 동선동 주민자치회가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젊은 분들은 특별히 참여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거냐, 자치회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어떠세요? 주민자치회 조직은 지금 이제 올해로 3년 차예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시범동으로 시작해서 제일 먼저 한 주민자치회라고 볼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아시죠? 그러니까 직능단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좀 제가 또 천박한 방귀 좀 끼는 어깨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 주로 모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20명이 좀 안 되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로 좀 내용을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꾸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다 보니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주민자치회로 자동 이전하기를 원하셨고, 주로 그런 분들이 이제 한 반수 이상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지역 추천, 그러니까 단체 추천, 저희 요번에 활동하신 분들이 주로는 이제 단체 추천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되신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움직여 주셨는데,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지쳐서 좀 아직은 좀 정착이 되지 않아서 기존에 계신 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위세에,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냈을 때 그런 목소리들이 좀 함께 논의되고 함께 이렇게 좀 실현되는 과정들, 그러니까 실현은 안 되더라도 논의되는 과정들을 좀 가져가면 좋을 텐데 그런 경험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힘든 구조여서, 사실은 송신여대 학생이 한번 자치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뭐 저는 없었을 때예요. 근데 어떠한 이유로 이제 뭐 한 6개월 뭐 요 정도 활동하다가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치회 역사로 보면 아직은 좀 젊은 분들이 이 안으로 들어오기는 조금 힘든 구조에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바꿔내는 게 또 자치회 안에서 조금이라도 좀 변화를 일궈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연주님이 저는 홍은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인데요.
일단 교육받을 수 있는 시간이 평일 낮이고 명예직이고 활동 시간에도 한계가 있어서 사실 힘들다고 네, 의견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시네요. 저는 아까 박윤경님 말씀 중에 작은 동네에서부터 떠들썩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이 표현이 너무 귀에 쏙 들어왔거든요. 사실 이제 저도 단체 활동가지만 되게 많이 떠드는데 사실 작은 곳에서부터 떠들썩 만드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에 역시 공감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모실 때도 제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반문을 하셔가지고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이야기예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다들 반응이 제일 뜨겁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우리 앞에 연사님들한테 사실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작은 곳에서부터 떠들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박윤경님이 실제 동선동에서 주로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집에 태양광 다세요. 아니면 결국 이제 알맹과 같은 내가 가까이에서 보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 말했던 주제들이 사실 태양광을 제외하고는 눈에 잘 안 보여요. 특히 뭐 김상철 선생님 주셨던 공공교통에 대한 고민들을 작은 동네에서 떠들썩하게 혹은 건물의 효율을 작은 동네에서 떠들썩하게 하려면 어떤 메시지를 우린 좀 전하면 좋을까? 너무 어려운 질문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그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 성북의 그 장수마을이라는 데에서 마을버스를 신설하기 위한 활동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경우에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노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동네인데 그 골목길이 좁다는 이유로 그 마을버스 노선이 그 위까지 올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겨울철에도 경사가 굉장히 심한 거리를 이제 이렇게 내려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기 위한 활동을 했었고 지역 조사를 했었고 한 200분 정도의 그 주민 설문조사도 했었고 거기에 이제 골목길 조사를 하면서 자가용 가로 주차되어 있는 자가용을 어떻게 하면 동네 주차장으로 전환을 시킬 거냐, 뭐 이렇게 옮길 거냐, 뭐 이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실은 의제나 내지는 이 작업을 하는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백업은 할 수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지역에서 그것을 주도하셨던 분이 그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사실은 그 활동이 중단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실제로 지역의 그 부분을 찾고자 하는 분만 계시면 교통 의제도 충분히 파급력이 있고요. 뭐 또 다른 지역의 사례라고 하면 서대문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업자가 노선을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어서 이제 그 노선을 다시 그 원상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개입이 있었고 또 다른 지역에는 그 마을버스 차고지가 그 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 문제 때문에 지역의 갈등이 발생해서 사실 이제 그 공영 차고지를 어떻게 동네에서 만들 거냐 뭐 이런 논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앞서 얘기하신 선생님들의 의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지역 의제, 중앙 의제가 따로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다 우리의 생활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다만 우리의 감각이 거기 와닿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단 현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동단위에서 의논하려면 동단위 현황과 동단위 정보가 충분히 구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 기후변화 대응계획 2030을 짜면서 동단위별로 에너지 소비량이 어디가 더 많고 어떤 현황이 있는지 잠실분동이 제일 많더라고요. 송파구에서는 그런 식의 계획들이 있고 또 이제 기후변화 100년의 이후의 변화를 기상청에서 만들고 있어서 그걸 기초 단위로 기후변화 시나리오 같은 걸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기후변화가 어느 동에 제일 영향이 있는지를 뭐 제가 이제 봤던 거는 광명이었는데 광명이랑 시흥을 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도심지에 어디는 뭐 비가 더 많이 올 거고 어디는 더 건조할 거고 어디는 폭염일수가 늘어날 거고 어느 동은 이제 한파일수가 늘어날 거고 이런 식으로 동 단위로 그 기후변화 예상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히 동단위 안에서 동주민센터나 동주민센터
데이터에 보면은 이제 뭐 자동차 등록 대수, 뭐 노인 계층, 뭐 인구, 남녀 성비, 거기에 뭐 이제 뭐 그런 게 경제 인구 이런 식으로 통계들이 나오잖아요. 그 안에 이런 에너지 관련된 정보들이 통계로 같이 제공이 되고 기후 변화에 관한 이야기들도 그 안에서 나오면 기본적으로 동 안에서 논의하기가 훨씬 더 의제를 뽑아내기가 저는 쉬워질 것 같아서 그걸 먼저 요구하고 구축하는 작업부터 좀 시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채팅창으로 주민자치회 서로 협업하냐고 질문 주셨는데 밑에 조현주님이 홍은동은 없던데요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서로 협의회 같은 뭐 주민자치회 간의 협의회 뭐 이런 게가 있으면 좋은 사례로 지금 동선동 사례 같은 것이 확장돼서 얘기되었으면 좋겠다라고도 의견 주셨습니다. 네, 마을버스 문제가 좀 공공연하게 얘기되는 마을들이 좀 있는 모양이네요. 조현주님 밑에 좀 주신 것도 있으니까요. 네, 김상철 선생님 답 주셨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김소영 선생님 카메라 꺼져 있는데요. 혹시 추가로 이런 마을 의제, 시끌벅적, 네, 보태실 의견 있으면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저희가 2015년인가 14년인가 그 성대시장이 한 1km에 달하거든요. 거기가 이제 폭이 한 8m 되고 2차선 왕복으로 운행이 되는 아주 복잡한 그리고 25,000 가구의 이제 모든 생계가 이제 거기서 유지가 되는 저희의 메인 스트릿입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막았어요. 이게 이제 그리고 그 구청장님부터 환경과 직원들이 전부 다 사무실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거기에서 그 폭이 8m, 길이 1km에 달하는 그 길에서 중간에 그 중앙에 쭉 천막을 설치하고 상권과 겹치지 않는 물건들을 체험하고 판매하고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 경험으로 이제 계속 성대시장이 거기를 일방통행이나 차 없는 거리로 해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정말 엉뚱하고 어처구니 없는 마을을 들썩이게 하는 일이 또 뭐가 있냐면 노량진역을 노량진 에듀윌 학원이 노량진 에듀윌 학원으로 그 역명을 바꿔달라고 구청에 이제 넣었어요. 제안을. 그래서 지금 구청이 찬반 투표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는 또 아니 그걸 또 반대 투표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저쪽은 저쪽대로 또 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이름도 어려운데 누가 노량진 에듀윌 학원역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그냥 동작구가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제가 말할 때는 착하게 인심 없고 좋게 일만 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요 욕 먹을 각오를 하고도 해야 될 일들을 한번 하고 그거를 경험하게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노량진역이 없어진다. 이거 이제 시급할 일이거든요. 그 중앙인데 동작구에. 근데 그런 경험들을 또 동작구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을 떠들썩하게 성북구를 떠들썩하게 하는 거는 아주 쉬워요. 한번 또라이가 되면 돼요.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시면 어떡합니까? 그 시간이 우리 9시가 좀 넘었습니다. 10분 정도 오바됐는데요. 우리 서금아님이 전장에 서 계신 느낌이라고 화이팅입니다라고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윤경님, 이현석 위원님은 좀 전에 저한테 급하게 채팅을 주고 이후 다른 또 회의가 있으시대요. 얼른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박윤경님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우리 다 같이 인증샷을 한번 이렇게 찍어볼까 하거든요. 카메라 켜실 준비를 박윤경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머리도 좀 정리하시고요. 카메라 켜실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자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뻤고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버스 영역이나 잘 모르던 내용들을 오늘 좀 알게 되었고 내용을 들으면서 뭐 아까는 계속 이제 무식하다 솔직한 심정이기도 하지만 계속 좀 같이 공부할 사람들이 좀 떠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전달하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이런 또 공간들을 좀 만들어야겠구나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좋은 것들 만들 수 있게 오늘 강의 좋았다고
주셔서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런 좋은 자리 많이 만들 테니까 만드는 것도 응원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